네, 존경하는 왕규창 교수님의 정년기념 심포지움 좌장을 맡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그래서 연자분들 시간 엄수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질문 받지 않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자는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소아신경과의 최종희 교수님이신데요. 아마 신경외과 선생님들께서는 생소하실 텐데 소아신경과로 시작을 해서 최근에는 유전성 희귀질환의 연구 진료에 매진하고 계신 분입니다. 최종희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실 내용은 희귀질환의 진단과 치료가 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희귀질환센터장을 맡고 있는 최종희입니다. 강의에 앞서 너무나 큰 감동 받았고요. 제가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무한 영광과 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선생님들 다 아시지만 앞으로 미래 의료는 50년 적어도 100년은 Era of Medical Genetics and Genomics라고 그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저희가 보고 있는 많은 소아신경 질환들은 거의 다 레어 디지즈입니다. 그래서 이 레어 디지즈의 진단과 치료의 현재와 미래 모습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유전체 시대에 있어서의 정밀 의료와 희귀 질환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정밀 의료는 개인의 유전 정보, 생활 습관, 건강 정보 이런 다양한 생체 정보들을 토대로 개인 환자에게 최적화된 진단과 치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새로운 헬스케어 패러다임입니다. 아마 여기저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제 과거에는 그 한 가지 병이면 다 같이 뭉뚱그려서 한 가지 치료약제 또는 패턴화된 치료를 제공했다면 현재는 다 아시지만 임상 소견, 검사 소견, 그다음에 그 조직 양상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느 정도 환자를 그룹핑하고 그 그룹별로 진단과 치료를 제공하는 그런 방식이면 미래에는 거기에 지노믹스, 다양한 오믹스 정보와 라이프스타일 정보까지 다 뭉뚱그려서 개인마다 맞춤 치료를 하자는 게 현재 방향입니다. 과거에는 여기 다 뇌종양 다 엑스퍼트들이셔서 아시지만 병기라든지 조직 소견에 따라서 항암제를 골랐다면 지금은 암 조직에서 나오는 지노믹스 정보, 베리언트 정보에 따라서 타겟 테라피를 하려는 움직임이라는 걸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 면에서 레어 디지즈의 거의 대부분이 지네틱 디지즈라서 태생적으로 쥐내 베이스를 둔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질환들이 레어 디지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종류는 한 8,000개 정도 되고요. 80%가 유전 질환, 그다음에 75%는 거의 5세 미만에 시작하는 early onset disease, 그중에 50%가 pediatric 뉴로레어 디지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가능한 경우는 10%지요. 진단 어렵고 치료가 안 되지만 따라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 이머징 마켓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현재와 미래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병을 하나 찾으면 가족을 엄청나게 많이 수년 동안 모아서 링키지라는 어떻게 보면 다소 한심한 그런 방법으로 유전자가 보이는 그 자리를 좁혀 들어가서 소위 삽질이라는 이런 표현해서 그렇지만 아주 레이버 인텐시브하게 시퀀싱을 통해서 유전자를 찾는, 그래서 아주 운이 좋으면 30년 정도 걸리고 운이 없으면 평생 그것만 하다가 유전자를 못 찾는 그런 시대였는데, 최근 들어서 다 아시지만 바이오마커도 발달하고 이런 지네틱 테크놀로지들이 굉장히 좋아졌고, 그중에 특히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 테크놀로지는 요즘 홀지놈도 하루면 거의 200만 원 정도에 다 시퀀싱 해내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면서 거기에 이 많은 정보를 다루는 인프라스트럭처 데이터 사이언스 테크놀로지가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지금은 1년에 100여 개의 새로운 유전자를 찾아내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따라서 다그노스틱 오디세이도 마칠 수 있고 서베일런스, 트리트먼트, 플래닝도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그 다음 아기를 갖는데 리프로덕티브 초이스도 훨씬 더 많아지는, 프리네이탈 테스트부터 프리 임플란테이션 다그노시스라고 그러죠. 착상 전 유전 검사를 통해서 건강한 아이만 착상을 시키는 이제 그런 테크놀로지까지 이르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닌 거죠. 실제 임상에 들어가면 이렇게 많은 특히 뉴럴로직 레어 디지즈의 경우에는 유전자를 찾는 비율이 50%가 채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들을 어떻게 할 건가? 그게 미래의 레어 디지즈의 다그노스틱스의 언맨 니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한 1000여 명 정도의 원인을 알 수 없는 환자들을 이제 여러 가지 지노믹 스터디를 했는데 여전히 한 50% 정도는 미진단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뭐 누구를 어떤 환자가 지네틱 디지즈이고 어떤 환자를 어떤 테스트를 할 것이며 그들의 패소지나시티는 어떻게 해석해야 좋은가에 대한 해안을 가지는 클리니컬 엑스퍼트가 필요한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바이올로직하게 널리지의 벽을 느끼고 있는 부분도 많고요. 연구를 하기 괴로운 게 환자가 한 명뿐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환자를 모을 때까지 시간도 걸리고 그런 것들이 저에게 앞으로 남은 숙제입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생각들을 하냐 하면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픈 사이언스 플랫폼으로 가져가자. 그게 미래 레어 디지즈의 다그노스틱 플랫폼입니다. 즉 FAIR라는 키치하에 Findable, Accessible, Interoperable, Reusable. 그러니까 전 세계의 매우 다양한 센터와 병원에서 환자 한 명이라도 모든 정보를 모아서 다 공개해서 함께 극복하자는 그런 오픈 사이언스 플랫폼이 앞으로의 미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 움직임들은 지금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서 미진단 희귀질환 네트워크 인터내셔널이라는 학회도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미진단 희귀질환 연구진단 프로그램이라는 것들로 데이터 쉐어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의 책임자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해서 쌓은 데이터만 있으면 과연 해결을 할 수 있겠냐. 거꾸로 그렇게 해서 얻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조금 더 환자를 자세히 보는. 그래서 오늘 왕규창 선생님 앞서 강의에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요. 똑같은 모야모야를 보더라도 일찍 시작한 환자, 뭐 콜라테랄이 덜 발달한 환자, 콜라테랄이 이쪽 부분은 나이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피노타이핑을 해서 그런 데이터들을 빅데이터화하고 그런 피놈 데이터와 지놈, 멀티오믹스 지놈 데이터를 인티그레이션하면 훨씬 더 많은 원인 유전자를 찾아내게 될 거다라는 게 현재 미래의 진단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치료에 대해서 또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과거에 레어 디지즈는 치료할 수 있는 게 뭐 5%가 채 안 됩니다. 뭐 인본 에러 메타볼리즘, 일부 뭐 식이요법, 뭐 약간의 효소와 해당하는 그런 치료들, 그다음에 뉴로 디제너러티브 디지즈의 크루드한 진 테라피인 본메로 트랜스플란테이션, 이런 것들로만 치료를 했다면 획기적으로 달라진 것들은 이런 지네틱스와 지노믹스 테크놀로지의 발달과 함께 유전자 치료가 가능한, 그리고 유전자의 변이에 따라서 그 패소지네틱 메커니즘을 찾고 거기에 근거한 여러 가지 타겟 테라피를 하면서 대표적인 미국에 가장 많은 시스틱 파이브로시스라는 병이 있는데요. 이거는 서바이벌을 거의 뭐 2배 가까이 늘리는 이제 그런 쾌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웬만한 치료 중에 엔자임 리플레이스가 가능한 많은 다양한 그런 레어 디지즈들이 있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뮤코폴리사카라이도시스, 뭐 폼페, 뭐 이런 병들입니다. 그다음에 잘 아시는 뇌전증도 과거에는 발작의 형태라든지 증후군의 분류에 따라서 항암제를 고르는 기준이었다면 지금은 원인이 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유전자와 그 유전자의 기능에 근거하는 그런 프리시전 안티에필lep틱 메디케이션이라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게 현재의 치료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중에 가장 하이라이트는 최근에 진 테라피를 통해서 획기적으로 내추럴 코스를 바꾼 병이 있습니다. 스파이널 머스큘러 에이트로피라고 안테리어 혼셀의 뉴로 디제너레이션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뉴로머스큘러 디지즈인데요. 이 병은 유전자를 찾는 데까지 한 100년 정도 걸렸고요. 그 이후 패소지네틱 메커니즘을 찾은 이후로 20년 만에 진 리플레이스먼트 테라피까지 도달한 엄청나게 유전자 질환의 패러다임을 바꾼 그런 병입니다. 이 병이 한번 생기면 태어나서 1년 안에 80%의 환자가 풀타임 벤틸레이터로 계속 살거나 사망하는 그런 병인데요. 아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환자가 6개월에 진단해서 지금은 거의 베드리든에 풀타임 벤틸레이션을 치료 못 받았을 땐 이런데 똑같은 환자가 이 진 리플레이스먼트 테라피가 나오고 나서 이렇게 힘들었던 꼼짝도 못하던 아기가 벤틸레이터 떼고 지금은 똑같은 연령에 고개도 가누고 이 환자는 지금 붙잡고 걸어 다니는 게 가능한 정도까지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바꾼 거죠. 그 한 사람의 삶을 바꾼 그런 시대가 와 있습니다. 이 진 테라피가 어느 정도 가까이 왔냐? 역시 뭐 갈 길이 아직 멀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클리니컬 트라이얼의 진 테라피 넘버는 매년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상당히 저희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치료의 방향은 드러그 리포지셔닝, 드러그 리퍼퍼싱입니다. 과거에 이니셜 드러그 어프로벌을 하는 데는 한 20년 정도 걸리고요. 돈으로는 한 1조 가까이 든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기존에 있던 드러그를 패소제네틱 메커니즘이 밝혀짐과 동시에 그쪽으로 리퍼퍼싱 하려는 노력을 하면 인디케이션 어프로벌을 받는데 수년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치료 방향은 점점 더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환자 있으면 셀 뽑아서 플루리포텐트 스템셀 만들고 거기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셀들로 분화시킨 다음에 거기서 뭔가 패소제네틱 메커니즘, 페이션트 드리븐 셀에서 디지즈 이너 디시 모델이죠. 거기서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해서 약제를 개발하는 그런 플랫폼들을 브레인 큐어, 마이토 큐어, 마요 큐어, 본 큐어 이런 플랫폼들로 드럭 디벨롭먼트 파이프라인들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병들은 특히 뉴럴로직 디지즈는 네트워크가 이미 형성되고 난 다음에는 리버서빌리티가 떨어지는 거죠. 따라서 증상 전에 미리 찾아서 미리 치료하자. 이런 early screening and prevention도 또 다른 기조 중에 하나입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뭐 아기 나면 뉴본 스크리닝 많이 해서 트리터블 하면 치료를 하죠.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클리니컬 트라이얼 하고 있는 건데요. 한 300여 개 채 안 되는 유전자를 원샷에 한꺼번에 특히 치료가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진단해서 10일 안에 리포트를 하면 큐어가 가능한 그런 질환들이 있어서 그것만 이제 집중적으로 타겟해서 열흘 안에 유전자 그 진단 정보 주고 치료하는 그런 클리니컬 트라이얼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어 디지즈의 다이그노스틱스의 미래는 누가 뉴진, 뉴 패소제닉 메커니즘을 디스커버리 하느냐에 달려 있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역시 윤리와 그 보안에 기반한 그런 데이터 쉐어링, 그다음에 아주 방대하게 모아진 피놈 데이터와의 인티그레이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테라퓨틱스는 진 테라피, 드럭 리포지셔닝, 얼리 스크리닝 앤 프리벤션의 방향으로 갈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연재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강의는 김승기 교수님께서 해주시겠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주임 교수 과장 지내고 계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후배입니다. 오늘 강의해 주실 제목은 뭐야 디즈의 롱텀 아웃컴에 대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김승기 교수님 부탁합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국내 연자분들께는 20분 시간을 드렸었는데 반나절로 줄이다 보니까 이제 10분 안에 좀 해달라라고 해서 너무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좀 딜레이가 됐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지고 그 제 강의는 한 2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야모야 병에 대한 거고 이 연구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왕규창 선생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수술이 이다스라고 하는 수술을 많이 하는데 이게 나중에 그 이다스 한 데서 출혈이 되면 어떡하냐 그 말을 호련히 남기고 정년 퇴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 이다스 한 애들 다 피나고 그러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다스를 저희가 1988년에 했는데 어떤지 한번 봤습니다. 2017년에 뭐 저희가 1000명 모야모야 병에 대해서 했고요. 그래서 5년 이상 팔로업이 된 어린이들을 리크루트 했더니 629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629명에 대해서 한번
롱텀 아웃컴을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우려했던 바와 달리 그 인팍션을 이제 예방하는 효과는 한 99% 정도가 되더라. 이다스를 해도. 근데 그 이제 뒤늦게 그 인팍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근데 수술한 부위에 생기는 경우에 그 MCA 테리토리가 아니고 PCA 테리토리니까 원래 이제 모야가 ICA 바이포케이션의 스테노시스인데 그 포스티리어 세레브럴 아트리가 좁아지는 경우가 좀 있어서 인팍이 생기는 경우가 몇 년 있었고요. 그 헤머리지는 다행히 한 4명 정도만 발생을 했습니다. 이 생기기는 생기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이다스 사이트에서 생긴 거는 아니고 그 안쪽에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팍을 예방하는 효과나 그 헤머리지를 예방하는 효과가 한 99% 이상은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다음 날부터 발을 좀 뻗고 잤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제가 아까 뭐 러트카 선생님도 보여주셨는데 제가 뭐 어렸을 때 왕규청 선생님을 만나서 정말 같이 진료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리고 또 많은 시간을 이렇게 같이 음주도 하고 뭐 이렇게 지냈는데 이 왕규청 선생님을 이렇게 만났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참 축복이고 또 아주 제가 여기까지 온 모든 게 왕 선생님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책임을 지고 제 연재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엄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신경외과 근무하는 박종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일찍 끝내줘서 한 1분만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연자분들을 소개하기 전에 서울대학교 신경외과 교실에 30년차 뉴로서저리 업데이트를 축하드리고 특히 오늘은 업적에 걸맞게 2년 동안 준비해 오신 왕규창 교수님의 정년 퇴임 기념식과 더불어서 항상 존경하고 너무나도 많이 배운 저로서는 저도 정년이 한 3년 남았는데 한 20년 정도 더 근무를 해야 쫓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여기 그 제목에 리타이어먼트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사전적 정의로는 은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래서 예전에는 은퇴식, 원로 선생님께는 은퇴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 자동차 타이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게 군사적 용어인데 프랑스어로 타이어는 후퇴, 그리고 리타이어먼트는 이제 퇴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가 분리할 때 후퇴를 하고 퇴각을 하고 이런 후퇴와 퇴각을 하신 분들이 이제 고향에 조용히 물러나서 숨어서 지낸다 그래서 은퇴, 스물은자에 물러날 퇴자를 써서 은퇴라고 했는데 사실 그 왕규창 선생님의 그 업적이나 현재 벌써 하시는 일들을 보면 전혀 어울리지 않아서 제가 감히 리타이어먼트라는 그 용어보다는 뉴타이어먼트를 이제 시작하신 거 아닌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만큼 많은 업적과 더불어서 다시 새롭게 후학들과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물론 환자들을 위해서 또 진료를 해주시고 많은 가르침을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감명 깊게 오늘 그 고별 그 강연을 들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임무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 좌장을 볼 수 있게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두 연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타이완 그 대학의 교수님이신데 맹파이 쿠 교수님이시고 그 주로 그 외과 계열이지만 피지올로지에 그 관심과 업적이 상당히 많으신 분인데 오늘 또 제목이 특이하게 이게 그 세션이 레어해서 그런지 워낙 왕천 선생님도 레어하시고 또 엑스트라오디너리 하신 분인데 이분도 제목이 Witchcraft and Magic in Pediatric Neurosurgery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I'm Dr. Kuo from National Taiwan University Hospital. Before my presentation, I would like to thank Professor Sung-Ki Kim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for your invitation. In 2013,
it was the first time for me to attend the activity of Pediatric Nervous System Rare Disease Research Center. I'm pleased to have the second opportunity to attend this important event, especially in the pandemic era of COVID-19. Today, I'm going to present 3 cases and how I thought and how I treated them. First, I will present the history and diagnosis of the patients. Please think what you will do before I disclose the way I treated them. Case number 1 is a 1-year, 2-month-old girl who had a big head, but her development followed normal milestones, so she did not search for any medical advice until a fall from the bed. She was asymptomatic, but was referred to me because hydrocephalus, tonsillar herniation, and right frontal AVN were found at another hospital. Non-contrast CT shows ventricular dilatation and some engorged vessel in right frontal region. MRI confirmed the diagnosis of hydrocephalus and right frontal AVN. Tonsillar herniation down to C2 levels was also noted. Cerebral angiography of bilateral ICAs shows a complex network of abnormal vasculatures with an aneurysmal venous sac and prominent shunting to the superior sagittal sinus at the right frontal region. We may observe the patient, but she developed seizure while waiting for the parents' decision. My first question is, please think about that. How many procedures do you need to treat the patient? The second question is that there are 3 pathologies. You will treat them all during the same admission, or you will undertake one of them, then follow up her to see the effect. If so, which one will go first? Hydrocephalus, tonsillar herniation, or unruptured AVN? Case number 2 came to me in early 90s. This newborn baby presented with acute heart failure. On physical examination, there was marked venous engorgement on the scalp. Bruit was audible on scalp with stethoscope. That indicates there is an AV shunting inside the skull. The diagnosis is a huge torcular AV fistula. The feeder came from bilateral middle meningeal arteries, occipital arteries, left vertebral arteries, and left pica and superior cerebellar artery. A huge prominent confluence of sinuses with partial thrombosis was noted. What will you do? Case number 3 is a 6-year-old boy who suffered from repeated loss of consciousness and right hemiplegia for 5 months before he was referred to me. The symptoms resolved spontaneously after 10 minutes to 3 hours. Physical examination shows mild drop foot over right side. He also complained of headache sometimes. The MRI study shows vascular tuft in left basal ganglion, here and here. And the MR perfusion study shows that the cerebral perfusion was poor on the left side. Cerebral angiogram confirmed the diagnosis of cerebral proliferative angiopathy, which is characterized by large nidus, diffuse angiogenesis, and multiple feeding arteries and draining veins. Moyamoya phenomenon
was also noted. How to treat this patient? In the following slides, I will present the way I manage these 3 patients. We know that hydrocephalus and Chiari malformation may be of the same entity when they come together, but we are not sur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ruptured AVM and the hydrocephalus or with the Chiari malformation. Is it possible to treat one of these 3 pathologies and get control of the disease? Consider the high sinus pressure caused by the large shunting from the AVM. I speculated that the normal CSF drainage capacity is disturbed by the large shunting and cause hydrocephalus and tonsillar herniation. I decided to excise the AVM after transarterial embolization. 4 years after excision of AVM, the patient was shunt-free and the tonsillar herniation improved, and she had normal development. She received MRA and MRI follow-up until she was 9 years old, when angiograph was performed and showed a small residual AVM. Surgery and radiosurgery are both feasible at this time. The family received CyberKnife therapy thereafter. In the case of huge torcular epifistula, potential massive bleedings from the arteriorized sinus may kill the baby, so manipulation of the dura should be cautious. 25 years ago, we did not have enough equipment for transvenous approach, so we chose direct transtorcular approach for this baby. The cartoon shows the transvenous embolization of vein of Galen aneurysm. We used the same idea to treat this huge dural epifistula. Again, manipulation of the dura may cause massive bleeding in this patient. If we make a burr hole, the puncture hole on the dura will be gradually enlarged by the manipulation of neuroradiologist. It is hard or almost impossible to repair the dural hole without much blood loss. So I drilled a needle-sized hole on the skull and left the inner table intact for the radiologist to puncture directly. After the embolization procedure is done, we can use bone wax to seal the hole easily. The patient even do not need blood transfusion. This slide shows preoperative and the serial changes after 3 times of embolization. The right column shows the angiographic findings 3 years after the treatment. Now the patient is 26 years old. He was graduated from a University of Hospitality and Tourism, and he's going to be married. Case number 3. Based on our studies in Moyamoya disease surgery, hypoperfusion is a very good indicator for an effective indirect revascularization. This case has symptoms from the Moyamoya phenomenon caused by the late large AVM like nidus. We are quite confident of the effect of indirect revascularization. As our previous report, we did EDUS and durapexy at the temporal region and EPS plus durapexy at the frontal region. The slide shows the intraoperative findings. Here is the temporal windows. Here is the frontal windows. After temporal EDUS and durapexy,
and here is after frontal EPS and Durapexy. After indirect revascularization, the patient received stereotactic radiosurgeries for the vascular nidus. Here is the MR perfusion TTT maps. They show that the cerebral perfusion of the left hemisphere improved after surgery and SRS. This is the angiographic changes after treatments. The patient has been followed up for 3.5 years. The nidus becomes smaller and the revascularization is effectively supplying the left hemisphere. We pediatric neurosurgeons should try our best to correct something the Lord may have wrongly made, and respect and preserve what the Lord have correctly made for the children. Effective treatments are not equal to radical excision of something. To treat patients with multiple pathologies does not mean to operate upon all of them. Recognize and treat the origin of the disease cascade is very important. Try to master a disease and set up a standardized treatment protocol. Then you are confident to extend the treatment strategy to the disease with similar prognostic. At home, whenever I do something brilliant, my daughters would say, "It's mom's witchcraft." I want them to know the wisdom behind the scene. Children are not small adults. That's why we pediatric neurosurgeons are different from the adult ones. In addition to relieve the immediate problem of the children, we always think about the long-term effect the patient are continuously facing after our treatment. Pediatric neurosurgery is a journey of continuous learning. I hope we all have the wisdom of insight, epiphany, and foresight to help the children. When we get the ultimate knowledge, please remember to spread, to share, to pass on, and to pass down. In 2002, it was the first time I met Professor Kyu-Chang Wang in the ISPN, which was held in Kyoto, Japan. I still remember we introduced to each other and talked about the strategy of theta cord syndrome surgery. Though we may not have consensus in every detail, I felt not alone because it might be the first time that someone knew what I was talking about. My good friend, Professor Wang, he is always listening, questioning, gives comments, and teaches. He is not only a gentleman, but also a great scientist and teacher. Casey truly loved his career and devoted years of his life to various international societies for pediatric neurosurgery. I respect him and keep on learning from him. A Chinese proverb says that life begins at 70. I wish Casey enjoyed the next chapter of his life. I also are looking forward to spending time with him if possible when he comes to go around Taiwan. Finally, I would like to thank the audience and my Korean friends and hope everyone good in Korea, family, and most importantly, health. Thank you very much. 네, 그 위치크래프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 매지컬한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아주 감명 깊은 강의와 또 왕기창 선생님에 대한 그 익스프레션에 대해서 감동받았습니다. 이 강의는 저희
동영상으로 돼서 질의 토의는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 마지막 연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분이라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고 선생님은 이제 서울의대를 졸업하시고 전문의를 취득하신 다음에 군의관을 마치시고 그 아주대에서 1년 리서치 펠로우, 그 다음에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에서 포스트학 1년, 그리고 서울대에서 다시 오셔서 그 소아 신경외과 또 펠로우 1년 마치시고, 그 다음에 아산병원에서 정의기능신경외과학의 펠로우, 그래서 펠로우 전문으로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 벌써 대가가 되셔서 이 소아뿐만 아니라 정의기능신경외과 양대 산맥의 신경외과 그 중요한 영역에 대단히 큰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발표하실 내용은 Updates in Surgery for Pediatric Epilepsy에 대해서 좋은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작해 주시죠. 예, 소개 감사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그 2000년에 보드 따고 나서 그 잠깐 이제 다른 데서 공부할 기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2004년에 그 저희 그 서울대학교 신경외과 교실 소아신경외과에서 전임의를 했습니다. 그 지금 강의록에 보니까 16명 전임의 명단이 있던데 저는 그 중에 이제 7번째로 했고요. 당시에 이제 조병규 교수님, 왕규창 교수님, 그 김승기 교수님께 굉장히 큰 가르침을 받았고, 이후에도 왕규창 교수님께는 이제 박사 지도 학생으로 또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 가르침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마음속에는 좀 큰 가르침을 받았는데 제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분야가 펑셔널 서저리이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에필랩시와 관련해서 그 업데이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10분 동안 그 사실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주로 이제 그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그 스테로이지하고 그다음에 뉴로모듈레이션에서 최근에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최근에 에필랩 서저리의 어떤 변화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스테로이지하고 그 에필랩틱 네트워크에 대한 컨셉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뉴로모듈레이션의 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에필랩 서저리에 이제 3가지 큰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다른 분야하고 마찬가지로 미니멀리 인베이시브한 방법들이 많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페이즈 1 인베이시브 스터디에서도 이전에 막 라지 크레토미를 해갖고 그리드를 놓고 이런 것보다는 그 스테로이지를 사용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로벡톰이나 이런 것도 이제 아직 중요한 툴이긴 하지만은 그 외에 레이저라든지 라디오 서저리, RF 리즈닝, 또 최근에는 이제 MR 가이디드 포커스 울트라사운드 같은 이런 좀 그 덜 인베이시브한 그런 방법들이 각광을 받고 있고, 또 이제 아주 컴플렉스한 케이스가 이제 좀 많아지면서 뉴로모듈레이션 하는 그런 방법들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아까 그 브레이크 시간에 한대희 교수님하고 잠깐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제 94년에 한대희 교수님하고 이상근 교수님이 저희 그 병원에 그 에필랩시 유닛을 이제 만드셔갖고 그 이후에 정청기 교수님이 굉장히 이제 수술을 많이 하셨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최근 한 20-30년 이렇게 넘버를 보면은 그 에필랩 수술이 별로 늘고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할 때는 이게 인구 대비로 어떤 계산된 프레벌런스에 의해서 에필랩 수술이 굉장히 많이 늘 것이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그 이후에 굉장히 정체돼 있고요. 그 특히 이제 템포럴 로브 에필랩시나 아니면 리저널, 성인에서 리저널 케이스는 그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미국이나 유럽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상당히 줄고 있고, 대신에 이제 그 프로포션 상으로는 컴플렉스 케이스가 훨씬 더 이제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 에필랩시를 하는 에필랩톨로지스트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수술에 대해서 자꾸 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센터도 늘어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필랩시 이제 프리서지컬 이밸루에이션 하는 환자는 굉장히 많은데, 그에 비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수술까지 가는 환자는 그냥 정체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말들이 있고, 뭐 약이 많이 나와서 그렇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아직 정확한 원인은 좀 불분명하고요. 또 하나의 원인은 이제 소아에서 워낙에 그 얼리 그 레지스트레이션을 해서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성인 케이스는 분명히 그런 팩터가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도 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서지컬 아웃컴이 생각보다 많이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처음에 에필랩시 수술이 나온 이후에 MRI, 뭐 MEG, 뭐 온갖 그 이미징 스터디, 그 서지컬 테크닉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석세스 레이트는 이전하고 비슷하게 그냥 50에서 80%. 그다음에 이제 아주 티피컬한 TLE 같은 경우도 페일리어가 항상 10% 정도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52년인가요? 52년에 펜필드가 이제 처음 템포럴 로벡토미 한 거를 정리한 건데 한 50%가 시저 프리가 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몇 년 팔로우를 해보면. 근데 이게 이제 2015년에 그 에필랩시아에 나온 논문인데 여기 보면 여기도 50에서 60%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많은 그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이렇게 아웃컴이 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를 이제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는 클래시컬하게 이제 에필렙토제닉 존을 찾아서 거기를 리섹션하는 게 이제 리섹티브 서저리 수술의 이제 방법이었죠. 그래서 그 에필렙토제닉 존을 찾아서 이제 잘 리섹션하면 시저 프리덤이 온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이제 페일리어를 설명하는 이론은 이제 이 에필렙토제닉 존을 찾기 참 어렵다. 왜냐하면 에필렙토제닉 존을 볼 수 있는 단일 검사가 없고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이제 콘코던트한 결과를 갖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에필랩시 팀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해서 서로 이제 전문가들이 여기가 좋겠다, 저기가 좋겠다 막 이렇게 하고선 이렇게 수술을 하면 또 이제 50에서 80%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에필렙토제닉 존이 좀 불분명해서 그렇다라고 이제 여태까지 설명들을 해왔지만 이제 최근에 와서는 그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특히 이제 템포럴 로브 에필랩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에필렙토제닉 존 자체가 굉장히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수술하고 10%는 항상 페일리어가 있는데 이 뭔가 좀 다른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에필렙틱 네트워크라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뉴럴 펑션 같은 경우도 이전에는 우리가 흔히 클래시컬하게 브로카, 원이케 이렇게 컴파트먼트로 나눠서 모든 펑션을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브레인의 펑션은 여러 군데 다 흩어져 있고 브로카는 그런 펑션들이 연결되는 어떤 굉장히 요충지에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거기를 파괴하면은 이제 말을 못하는 것뿐이지 그거 자체가 펑션을 다 대표하는 건 아니고 펑션은 이제 그 네트워크 안에 흩어져 있다라는 이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똑같이 에필랩시 같은 경우도 이 노말 그 커넥션이 디스럽션이 오고 에브노말 에필랩틱 네트워크가 생겨서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이제 에필랩시를 만드는 이런 네트워크가 생기고 이런 네트워크에서 하이퍼 익사이터블한 노드와 그 엣지가 서로 이제 전반적으로 에필랩시에 영향을 주고 그래서 이제 최근의 논문들을 보면은 이런 그 하이퍼 익사이터블한 스테이트에 대한 그 결과가 아주 잘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인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서지컬 타겟이 옛날에는 이제 에필렙토제닉 존을 찾아서 캐내는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런 하이퍼 익사이터블한 노드하고 네트워크를 다 찾아서 거기에 중요한 그 커넥션이 있는 걸 디스럽션 시켜야 되는 거고 서지컬 페일리어도 이런 것을 이제 충분히 찾지 못해서 디스럽션을 하지 못해서 서지컬 페일리어가 오는 것이다. 이게 훨씬 더 지금 현실에 맞는 그런 이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서지컬 스터디 같은 경우도 이런 네트워크 모델링에 따라서 그 브레인의 전반적인 그 상태를 이밸리에이션 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좀 각광받고 있는 게 이제 스테로이드입니다. 이전에는 그 이제 크레오토미를 해서 어느 브레인의 어떤 에필렙토제닉 존이라고 의심되는 부분에 그리드 일렉트로드를 넣어서 이제 검사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테레오택틱하게 멀티플하게 일렉트로드를 뭐 어느 곳이나 바이라테랄 멀티포컬하게 이제 집어넣는 그런 방법이고요. 이게 주로 이제 프렌치 그룹에서 개발이 돼서 이전부터는 사실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북미나 다른 데서는 이제 사용을 하지 않았던 그런 방법입니다. 방법적으로 좀 까다롭고 그런 면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여태까지 사용되지 않았던 이유는 이제 이게 결국은 브레인 안에 깊숙이 질러 넣는데 그 에필랩시는 여태까지 생각한 거는 어떤 코티칼 리전의 문제였는데 이거를 이런 뎁스 일렉트로를 넣어서 하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이건 코티칼 커버리지가 안 된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수술할 때 우리가 매핑을 많이 하는데 이게 매핑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을 잘 쓰지 않게 됐었고 그리고 이게 하려면 좀 특수한 기구나 또 스트레텍틱한 방법들이 있어야 되고 그 이전의 방법을 사용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브레인을 페네트레이션 하는 거기 때문에 그에 따라 이제 베스큘라 인저리가 상당히 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런 네트워크하고 관련된 그런 컨셉이 생기면서 오히려 이제 멀티포칼, 바이라테랄, 멀티로바하게 이렇게 모니터링하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고, 그 이전에는 이제 인슐라라든지 싱귤레이트 자이러스 이런데 일렉트로드 이렇게 어려웠는데 이거는 뎁스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큰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전에 이제 걸림돌로 됐었던 어떤 시간의 제약이나 뭐 기술적인 제약이 최근에 스테레오택틱한 테크닉이나 또 로봇 같은 게 개발이 되면서 이제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그리드 같은 경우는 이제 넣었다가 빼려면 수술해서 빼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베드사이드에 쏙 뺄 수가 있고 심지어는 이걸 갖고 집에 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컴플렉스 케이스가 많아지면서 인베이시브 스터디를 하고 나서 두 번째 리섹션을 안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경우에 굉장히 좀 쉽게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리비전하고 뭐 이런 굉장히 복잡한 케이스에서도 비교적 이제 환자한테 오히려 좀 덜 인베이시브하게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그런 거고, 저희 병원에서는 지금은 이제 여러 개를 넣는 건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히포캄팔 뎁스라든지 아니면 딥 포션에 있는 그런 리전에 대해서 하는 것은 이제 비교적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뉴로모듈레이션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현재는 이제 VNS, 또 RNS, 엔티리어 DBS 이게 세 가지 방법이 에필랩시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VNS가 이제 이전부터 전통적으로 상당히 오래전부터 사용이 됐고 2013년부터 이제 RNS가 US FDA 승인을 받아서 미국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게 좀 어렵고요. 엔티리어 DBS 같은 경우는 미국은 2018년부터로 되어 있지만 저희는 오히려 훨씬 더 일찍부터 시작했습니다. 거의 한 2013년, 14년부터 그 보험수가 적용을 받으면서 이제 시행을 했고, 그래서 VNS만 있을 때는 사실 이제 저희가 고민할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 환자가 좀 안 좋으면은 그냥 VNS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 환자가 안 좋으면 VNS를 해야 되는지, DBS를 해야 되는지, RNS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이게 저희가 클리니컬하게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이것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할 필요가 좀 생겼고요. VNS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좋은 게 그동안 축적된 데이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으로 이제 클리니션들이 어떤 가이드를 받을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잘 디자인된 컨트롤 스터디도 있고 또 롱텀 스터디도 굉장히 많고 QoL 스터디도 잘 돼 있고 또 이제 잘 돼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클리니컬하게 애플리케이션 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장점으로는 이게 정서적인 면에서도 이제 환자한테 굉장히 개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큰 장점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적은 좀 마이너 서저리라서 대부분 이제 컴플리케이션들이 굉장히 마이너한 것들이고 또 어저스터블하고 이런 것들이어서 그런 게 굉장히 부담이 적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게 호흡하고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obstructive sleep apnea가 있는 환자들이나 좀 뚱뚱한 사람들은 이런 컴플리케이션이 생기는 걸 좀 조심해야 되고요. 엔티리어 DBS 같은 경우는 이제 산테 트라이얼에서 잘 디자인된 스터디가 2010년에 있었고, 그래서 이제 특히 템포럴 로브 시저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거로 이렇게 나왔었고, 근데 이제 스티뮬레이션과 관련해서 좀 애드버스 이벤트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디프레션이나 메모리 디클라인이 생기는 그런 환자들이 많고, RNS는 이제 이후에 이 에필랩시가 생기면 요 기계에서 요거를 캐치를 해갖고 에필lep틱 코텍스에다가 이제 억제시킬 수 있는 전기 신호를 이제 보내주는 그런 기계고,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시저 포사이가 뭐 2개라든지 엘로콘트 에어리아에 있다든지 뭐 이럴 때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환자의 협조가 좀 필요하고 생각보다 좀 컴플리케이션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고려해서 저기를 해야 되고, 기계 자체가 완전히 MR 난 컴패티블하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 세 개를 전부 비교한 그런 스터디는 아직은 없어서 좀 이제 임상적으로는 여러 가지 환자의 코모비디티나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임상 상황을 이제 고려해서 이걸 결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보통 이제 RNS 같은 경우는 한두 개의 포사이가 엘로컨트 에어리에 있을 때 보통 이제 좋은 적응증이 되고요. 엔티리어 DBS나 VNS는 이제 적어도 2-3개 이상, 특히 이제 VNS 같은 경우는 디퓨즈 포칼리티가 있거나 뭐 LGS처럼 굉장히 여러 가지 컴포넌트의 시저가 막 섞여 있을 때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애가 너무 어리면은 이게 DBS나 RNS 하기 어렵기 때문에 3세 이하,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VNS 같은 경우는 학습 능력이나 뭐 디프레시브 무드 이런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상당히 이제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DBS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이전에 그 산테 트라이얼에서도 그 TLE에서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보통 컴플렉스 파셜 시저를 이제 주로 갖는 그런 환자들한테 큰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RNS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레프탈 히포캄팔 포사이가 있을 때 효과가 굉장히 좋다는 이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이제 좀 금기 사항으로 해당되는 거는 VNS 같은 경우는 이제 슬립 아프니아 같은 걸 좀 조심해야 되고, 엔티리어 DBS는 이제 코그니티브 디클라인이나 메모리 디스터번스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RNS는 아직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그 서저리 릴레이티드 컴플리케이션이 상당히 많은 편이기 때문에 좀 나이 든 환자라든지 코모비티가 있는 환자들은 좀 하기가 어려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이제 스테로이드하고 그 뉴로 모듈레이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아마 이 방법은 이제 많이 쓰면서 그 많이 각광받게 될 그런 그 방법인 것 같아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훌륭한 강의 감사드리는데 시간이 조금 지연이 돼서 오늘 그 세 번째 세션의 기조에 따라서 질문, 토의는 없는 걸로 하고 본 세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